윤희숙 전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가 한국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소개했죠?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너무 친절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평생 그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러다가 재작년에 이제 6월달에 국회에 갔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직원이 9명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9명의 직원을 딱 보는 순간 9명의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9명이면 사실은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1년 반 만에 그 친구들을 다 실업급여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재취업을 해서 제가 되게 미안했었는데 지금은 재취업을 해서 다행인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저는 그 기업하시는 분들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과 저 가족들의 생계를 계속하게 만들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게 만드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는 9명밖에 안 같이 일해봤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후 회장님께서 어떻게 중간에 누구 통화사서 좀 초청을 하셨는데 그 초청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답답하시다고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답답하시다고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면 다 묻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도 되게 답답하신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어서 제가 냉큼 왔습니다. 지금 정말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정말 제각각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요즘에 가장 고민하는 그거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그 바닥에는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인플레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디플레 걱정을 했어요. 디플레라는 건 물가가 떨어지는 거. 물가가 떨어지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인플레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플레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맨날 파동, 시금치 파동 이런 거 말고 지금처럼 인플레.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거. 이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IMF 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IMF 때 같은 경우는 부동산 폭락하고 이럴 때고 정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인플레가 문제가 됐던 거는 전두환 때. 전두환 정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1년에 그 인플레가 20%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물가가. 그때 경제 정책을 맡아서 했던 분들이 지금 저희 같은 이제 후배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분들 정말 강단 있게 싸웠습니다. 성공했죠. 전두환 정권 초반에 인플레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물가가 한 자릿수로 오른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 맨날 정권이 뭘 약속했냐면 물가 인상 한 자릿수 이걸 약속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80년대 초반에 아웅산 가서 돌아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예, 김재익 수석 이런 분들. 그 경제팀이 그때 그걸 이룬 겁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후반의 과잉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8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있었는데 그거를 잡았죠. 그래서 지금 그 인플레를 잡고 그 당시에 개방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한 단계 위로 올린 경제팀이 그때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되게 안타까워하죠. 그때 아웅산에 가셔서 돌아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몇 년만 더 계셨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 인플레가 그 이후로는 전 세계에서 다 교과서에서만 있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다 인플레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40년 만에 온 겁니다. 이번에. 40년 만에 온 이유가 뭐냐? 40년 만에 온 이유가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선진국이. 우리나라도 많이 풀었지만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 썼으니까 지금 이제 보복 소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동안에 전 세계 공급망이 흐트러져서 그 기억나시죠? 좀 시간이 됐지만 뭐 LA 항만에 근로자들이 다 이거 짐을 안 내리고 뭐 이래서 그 공급망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흐트러졌어요. 그게 좀 해결이 되나 싶었더니 그때 이제 전쟁이 난 거죠. 그 전쟁이 나서 지금 원자재하고 에너지가 지금 뭐 완전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재하고 에너지 가격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 그럼 이것만 보면 이게 그럼 도대체 언제 잡히나 있잖아요. 이게 이것만 마치 이것만 보면 사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블룸버그라는 경제지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우려가 있다. 외환위기 제2의 외환위기가 있고 그거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태국이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딱 찍어가지고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이 부총리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IMF 때처럼 외환위기 그때 이미 여기서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저기 많아 보이시는데 아마 IMF 때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정말 좀 되게 우리나라 전체가 아팠던 시간이죠 그때. 근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외환 보유액이 지금 우리나라가 한 그 4천억이 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한 4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새에 뭐 200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걸 뭐 외환을 방어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유로하고 엔화 이렇게 지금 가치가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달러로 표시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얼마가 진짜 우리가 쓴 거고 얼마가 그냥 자동 조정이 된 건지는 수치가 좀 더 있어봐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뭐